항상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게 원가의 3요소가 뭐죠?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이 세 개 다 합쳐서 총 제조 원가라고 하고, 총자는 생략을 해요. 그냥 제조 원가라고 표현하면 얘네들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기간적 의미로 뭐 단기자를 붙이기도 하고 당월이라는 것도 붙이는데, 이건 물건 하나 만들 때 통지할 수 있는 거고,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하려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우리 하는 거니까 다 줄여 쓸게요. 그리고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먼저 나누죠. 그럼 추적 가능한 얘네들을 모아서 우리 직접 원가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직접 비라고도 표현을 하고, 얘네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간접 원가 또는 간접 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6개를 전부 다 합치면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추적이 불가능한 얘네들하고, 그리고 어쩌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얘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가지고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다 합친 거를 간접 원가,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전부 다 섞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세무 2급은 조금 그런데, 세무 1급은 자기 문제 낼 때 자기가 공부한 대로 아니면 취재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거예요. 여기 써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거구나라고 캐치하고 생각 들어가야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인지 그 포인트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을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옛날에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직접 경비를 별도로 빼서 제조 간접비 안 넣었어요. 근데 요즘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왜냐하면 거의 발생 안 하고 주로 나오면 외주 가공비 한 특정 제품에만 집어넣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에만 우리 그 특허권을 집어넣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라서 얘를 거의 유령 취급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나누고 나서 얘네들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어느 이상한 놈이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제조 원가의 3요소 더해도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 있죠.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얘가 뭔지는 알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주문 제작에 맞는 그 핵심 과제가 뭐죠? 그렇죠. 제조 간접비 배부. 그거 하려고 그랬지. 제조 간접비 배부하려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죠? 얘 어떻게 구할 거야? 얘를 먼저 찾아서 빼내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론 시험에 나눈 글자예요. 개별 원가 계산의 첫 번째 작업이 직접 원가를 찾아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제조 간접비가 나오고, 이 제조 간접비로 배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 둘이를 먼저 빼서 얘를 기본 원가다, 기초 원가다, 혹은 얘 둘만 가지고 직접 원가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제조 간접비 더해서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그럼 종합 원가 계산하는 데에서는
종합원가 계산할 때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두 개로 계산했던 기억 있으시죠? 그 둘이 나눈 이유가 뭐죠?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유.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재료는 쓰다가 남으면 내년에 써도 되는데 인건비나 전기세를 오늘 불러온 인부한테 일 없다고 내일 월급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는 사용한 만큼 발생액이 나오는 거고, 재료비는 정말 필요한 만큼 더 넣을 수도 있고 사두고 남으면 차기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를 구분을 짓는데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를 그래서 가공 원가 혹은 가공비라고 하고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전환 원가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는 이 공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야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첫 시작을 재료비를 구하고 노무비 발생액 구하고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구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제공품 T 계정에 제품 T 계정 넘어가는 거예요.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얘네들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에처럼 분류를 나눌 거냐 아래쪽으로 분류를 나눠 갈 것이냐가 둘로 나눠지는 거고, 우리는 공부를 뒤에 시험에서는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첫 번째 원가 분류 나누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 103페이지 3번에 보시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행태하고 형태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거. 얘 두 개가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형태. 얘 둘이가 형태에 따른 분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행태에 따른 분류. 한글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볼 거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걸로 봤을 때, 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수학과가 없어요. 혹시 여기 수학과 있나요?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수학을 제외하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X축의 움직임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Y축에 둬요. 그래서 그래프 볼 때는 Y축을 봐야 돼요. 그럼 Y축에 총원가를 두느냐 단위당 원가를 두느냐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변수를 X축에 둘 거예요. 여기에 조업들을 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내가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면 총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총원가를 두는 거고, 여기에 단위당 원가를 알고 싶으면 Y축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두는 거예요. 그럼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게 주로 재료비들이에요. 재료비라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총원가가 들어가는 게 우리 재료비 같은 게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고, 그럼 단위당 원가라는 개념은 내가 잡은 조업도에 최소 1단위에 얼마씩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반죽이 200원치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내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총원가는 2만 원이 들어갈 거고, 내가 짜장면 200그릇 만들면 총원가는 4만 원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 얼마치 들어가죠? 자, 한국말이에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내가 짜장면 100그릇 만들었어요. 그럼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200원치 들어가겠지. 그게 1단위라니까 최소. 그러면 나는
100그릇을 만들어도 한 그릇에는 200원치 들어가고 200그릇 만들어도 한 그릇에는 200원치. 얼마를 만들어도 일정한 형태가 나오는 게 단위당 원가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위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나중에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분율도 같은 개념이에요. 1시간당 아니면 1원당 얼마씩 나올 거다. 그럼 얘도 지금 내가 잡은 기준이 짜장면 한 그릇이니까 여기에 얼마 들어가냐. 이게 단위당 원가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변동비 그래프는 이 재료비처럼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예를 드는데, 그럼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는 주로 기간 비용들 있죠. 기간 비용이라는 게 월세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이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자, 그러면 그래도 총 원가를 보면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 항상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중국집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자, 월세 총원가가 내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월세가 얼마죠? 60만 원이겠지. 내가 짜장면 200그릇 만들어도 60이고 짜장면 300그릇 만들어도 60이죠. 이것처럼 내가 뭔가를 많이 하든 작게 하든 일정하게 들어가는 걸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세도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씩 집어넣을 거냐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 그릇에 들어가는 게 단위당 원가고, 얘는 짜장면 많이 만들면 한 그릇에 나누기 n분의 1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되고, 작게 만들면 우리는 한 그릇에 나누기 n분의 1 할 거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통닭집하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통닭집하고 월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자, 참고로 싼 데가 월세 1,500, 비싼 데는 3,000이에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지금 머릿속에 아만 차이가 나도 20배는 안 돼. 여러분 동네보다는. 근데 닭은 여기가 20배 이상 많이 팔아요. 그러면 이 월세를 나눠서 집어넣는 단위당 원가는 여기가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음식점들이 싼 거예요. 음식이 생각보다. 자리세는 더 비싼데 그게 이해가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고정비들이. 그럼 얘는 반비례 곡선을 그리겠죠. 그죠? 이 반비례 곡선은 단위당 최소 1단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1에 가깝게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한글로 나오면 이거구나 생각하고 그리시면서 그때 최소 1단위에 가깝게 가지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최소 1단위에 가깝게 얘가 꺾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인데, 그럼 준변동비는 총원가 그래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였는데, 고정비 총원가 그래프처럼 조업도의 증가가 없는데도 일정 요금이 발생했다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예요. 이 부분을 기본 요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기본 요금 얼마 있고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주로 예를 드는 게 전력비나 아니면 우리 뭐 휴대폰, 데이터 정액제, 뭐 얼마까지는 얼마 요금이고 뭐 더 쓰면 자율적으로 요금을 더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변동비 그래프예요. 이건 변동비 그래프라는 건 여기까지가 무료란 이야기인데 무료 구간은 그래프로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총원가가 저업도가 0이라도 발생한다라는 걸 먼저 잡아서 그래프든 그리든 생각을 해야 되지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Y축이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없어도 발생해야 되는 거지 계속 공짜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중고정비는 우리 고정비 그래프는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일정 저업도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증가하고 그 구간을 또 넘어서게 되면 증가하는데 이걸 선을 그어서 계량형 그래프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 예를 주로 드는 게 기계 임차료라든지 생산 단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위를 넘어가면 또 한 대 더 빌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 때에 사용하는 예로 중고정비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말고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자,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건 그냥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의사결정이라는 글자를 앞에 바로 생각해내면 돼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고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예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 C, D라는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있다가 얘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얘 둘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근데 나중 봤더니 C가 대통령이 됐어요. 얘가 백수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B라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누가 잘 됐죠? 물론 이재용이 아들이면 얘가 더 부럽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잘 됐죠. 그럼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거,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다음에도 또 피하겠는 거, 얘를 회피 가능 원가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미 선택해버리고 물릴 수 없는 B, 얘를 매몰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해버린 건데 이 해버린 매몰 원가는 미래의 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고 기회비용하고 회피 가능 원가는 미래의 의사결정할 때에 중요하게 요인이 되는 관련 원가예요. 회피 가능 원가는 다음에도 또 선택하면 안 되고 기회비용은 기회 원가는 다음번 의사결정할 때에 꼭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매몰 원가를 다른 말로 얘를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데, 자, 역사적 원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형자산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유형자산으로. 그럼 자, 예를 들어 얘가 여자고 얘가 남자라 볼게요. 사귈 때하고 결혼한 후하고 상태가 똑같을까요? 감가상각 당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건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가지고 예를 들면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매몰원가로 잡는 거예요. 얘를. 그럼 기회비용하고 회피 가능 원가는 순실현 가능액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고치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얘를 판다면 얼마 된다 했을 때에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그게 우리 관련 원가로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국말로 잘 나오면 무슨 말인지 보고 무조건 중간에 서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다 봐야 돼. 왜냐면 끝까지 한참 다 읽으면서 이런 대안이 있고 저런 대안이 있고 막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매몰 원가가 얼마니? 그럼 나 혼자서 엉뚱한 생각한 거야. 시작점에 바로 답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얘네들 냄새 나면 끝까지 다 읽어야 돼. 끝까지. 그리고 했다, 한다면, 했다, 한다면 이 글자를 잘 찾아야 돼요. 했다, 한다면, 했다, 한다면. 이게 메모 원가라고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가보면 용어 중에 104페이지에 3번에 계산 범위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할 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얘가 항상 문제예요. 항상. 지금 이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도 그렇고 계속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우리한테 관건인데, 이 제조 간접비를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하고,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고정 제조 간접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식까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주면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더하면 얘가 되고, 근데 얘를 왜 나누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만 계산해 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로 계산해 가는 걸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고정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상관없이 똑같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최대값이. 그래서 그냥 최대값을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데 변동 제조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지만 많이 만들어야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니까 미래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하겠죠. 자, 우리 원가 회계하는 목적이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 맞나요? 설마 맞는데 내가 물어봤을까? 자, 원가 회계는 내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자, 재무 회계에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도 주고 관리 회계에 유용한 정보도 주고 원가 본연의 통제 업무에도 정보를 주는 거죠. 관리 회계가 내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에 요소 원가 계산할 때 기말 원재료 제고에 기말 제공품 제고에 재무 상태표 보내고 매출 원가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그리고 지금 얘 변동 원가 계산하는 게 관리 회계에 이제 해 가지고 그 공원이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 회계로 보낼 때 그 관리 회계는 내가 이걸 사업을 할까 말까에 대한 걸 수치로 만들 거예요. 관리 회계는 경제학 쪽이랑 좀 가깝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수치를 잡을 때에 변동만 필요하지 이거 가지고는 같이 변수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 방식이고, 근데 우리 이걸 안 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 둘의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느냐 포함하지 않고 빼고 계산하느냐, 이거의 차이가 우리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이 차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언급이 나오겠죠. 그럼 포함 유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요소별 원가 계산을 보면 먼저 원재료 T 계정에서 기초 원재료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단기 원재료 매입에
여기가 사용액이 되고, 자 일단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원가의 3요소가 아니고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직접 재료비다라고 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 일단 이걸로 먼저 하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하고, 자 얘는 같이 쓸게요. 제조 간접비는 둘 다 발생액을 구하게 될 건데, 자 발생액 제재 간접비래. 자 발생액 구하는 방법은 전선 당지 당미지 얘 값들은 다 더하고 나머지를 빼면 발생액이 나와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가 자, 예를 들면 전기 성급 직접 노무비, 단기 지급 직접 노무비, 단기 미지급 직접 노무비, 혹은 당월 전월 적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전기 성급 제조 간접비, 단기 지급 제조 간접비, 단기 미지급 제조 간접비 적혀 있는 애만 찾아서 다 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빼버리면 딱 올해 발생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발생액 구하는 잔머리 공식인데, 전선 당지 당미지만 생각해서 그 글자만 찾아서 더하고 나머지 빼면 딱 발생액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 구하는 이유가 제공품 T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인데, 이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고, 얘가 들어갈 거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 올 거니까, 그럼 사실 얘를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풀어야 풀어나갈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꽤 많을 건데, 그때 얘 값을 이렇게 준다면 이 값을 구해야지, 여기서 틀리면 문제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일단 봤는데 단기 발생액을 모르겠어. 그러면 뒤에 풀어봐야 값이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잖아. 얘가 틀리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 내가 아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문제 빨리 넘어가는 게 수월하겠죠. 쉬워요. 전선 당지 당미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제품에서 기초,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얘들 합을 판매 가능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가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 줄 거고, 자 우리 지금 혹시 아이큐브 쓴다 그랬잖아.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안 그랬나? 그럼 거기서 원가 회계해가지고 얘 계산해서 넘기면 우리 계산 자료 입력이 기말 재고자산이 풀로 땡겨져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연결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제품 매출 원가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써보면 알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더하기 빼기 안 해도 되겠죠? 위치만 알면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숫자 집어넣으면. 자, 그럼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 혹시 기억나나요? 배부 차이, 과소 배부, 과대 배부 했던 거. 그 말은 기억나? 그럼 그걸 나중에 또 쓰면 양이 많을까봐 여기서 쓴 김에 몇 개 위치만 알려주고 넘어가려는데, 우리 그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 무배분법. 난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우리 과소배분, 가대배분. 그때 가서 글자 몇 자 안 되니까. 어차피 그게 나 말했던 게 차이가 얘 가지고 하는데, 원래 원가액에 두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면 원가액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가액에는 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 이렇게 가게 해서 타고 넘어가야 돼. 다 세 개씩. 이걸 총액으로 가면 이건 우리 세무사의 시험, 전산의 시험에서는 그냥 원가 개념인 거고, 왜냐면 이 제조 간접비의 흐름 가지고 분배를 나눠야 돼요. 원래. 왜냐면 완성품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다른 전기나 이런 것들이 완성품의 마지막에 많이 들어가면 여기는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요소별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 거예요. 원래 원가 회계는 이대로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시작도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얘도 둘로 나눠야 되겠죠. 추적 가능한 애만 이리 보내고, 불가능한 애는 원가 회계 분계해서 제조 간접비로 이름 바꾸고,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으로 분계 바뀌죠. 우리 문제풀면서 그런 거 안 봤어? 대변에 제조 간접비로 대체되고 이런.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재료를 사면 원재료 얼마 얼마, 우리 이런 식으로 글자 나오는 게 이 분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료비를 돈 주고 사서, 직접 재료비는 바로 이렇게 제공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원재료 소비하면 원재료 얼마 얼마 차변에 제공품 얼마 얼마로 원재료가 대변해 가고 제공품으로 대체된다라는 건데, 간접 재료비는 원재료를 사면 얘가 바로 제공품 가는 게 아니라 원재료가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가고, 제조 간접비에 집합되어서 얘가 제공품으로 넘어온다라는 걸 글로 적어 놓은 게, 지금 이 사이 분계 한 개 가지고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간접 재료비든 간접 노무비든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에 집합하는 단계가 분계 회계상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걸 ERP에서는 적요를 걸어서 서로 땡겨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럼 똑똑한 개는 알아서 땡겨가 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재료로 때려 넣으면 걔가 뭔지 알까? 인공지능도 아닌데. 그죠? 그것 때문에 원가 회계도 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고 잘 넣어줘야 애가 똑똑한 값을 줄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이고, 자, 시간 허용되면 제가 계산하는 거 뒤에 몇 개 볼 테니까 일단 전체 공식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그럼 부분별 원가 계산 봅시다. 너무 빨라? 아니, 문제라도 몇 개 보려고 그러면 일단 내용이라도 다 이야기해 놓고,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3시간 안에 안 돼요. 원가계는 원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얘는. 보자. 자, 부분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거예요. 자가 발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뿌릴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제조 간접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막 놀게 될 건데, 자, 부분별 원가 계산은 이 제조 간접비 중에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는데,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거를 제조 부분으로 전부 다 보내버리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 부분에 A, B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에 X,
Y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가 발생한 게 얘가 100만 원, 얘가 100만 원, 얘가 100만 원, 얘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발생액이 40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다며 총 제조 간접비가 400만 원이 발생했으면 지금 이 보조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마지막에 이 보도마카가 되었던 비행기 한 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할 건데 자 여기가 구내식당이었어. 그럼 구내식당은 모든 공정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까지 거기서 밥을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건데 이걸 어떻게 돈을 나눌 거냐라는 걸 가지고 분배시키면 한없이 꼬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부분에서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에 예를 들면 얘가 250이야 얘가 150이야 이렇게 해서 총 400을 얘들한테로 다 분배시키려는 게 지금 부분별 원가 계산의 목적이에요. 다 100 썼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둘이가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해요. 그럼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 관계가 중요도가 얼마에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분별 원가 계산을 어떤 걸 쓸 거냐라고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직접 배우법, 중간인 경우에 단계 배우법, 제일 높은 경우에 상호 배부법을 쓰게 되는데 당연히 이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해서 얘 둘의 관계를 고려해주면 고려해줄수록 훨씬 정확도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지금 직접 배우법 같은 경우에 보조 부분 X가 100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얘가 50, 얘가 30, 얘가 20, 얘가 20을 썼다고 볼게요. 그리고 Y가 발생한 100이 얘가 30 이렇게 쓰면 내가 산수를 못하니까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시험에서 세무이급 부분별 원가 계산 받다가 세무이급 부분원가 계산 보면 제일 처음 깜짝 놀라는 게 자기한테 발생한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아무도 안 놀래요. 자기한테 발생한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가 발생 영역은 자기한테 발생한 얘 무시하고 그럼 산소가 안 맞잖아. 에이 정말 미안해요. 50 경계도 뒤집어야겠네. 50, 20 하면 자기한테서 발생한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수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직접 배우법은 이 100만 원을 X를 서로 지금 얘가 절반이 50이나 썼는데도 이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이 100만 원을 얘 둘의 비율대로 40만 원, 얘는 60만 원으로 나눠버리고 얘도 얘 그냥 50 절반이나 썼지만 신경 안 쓰고 얘 60만 원, 얘 40만 원이다. 지금 서로 절반이나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직접 배우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우법의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점은 빠르고 쉽고 저비용. 치명적인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 그게 직접 배우법의 특징이에요. 그럼 단계 배우법은 상호 배우법하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라는 게 있는데 일부 고려한다라는 건 지금은 우리 시험 때는 2개밖에 안 나오는데 10개라면
처음에는 자기를 제외하고 9개 전부 다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배부하는 애는 자기 것 빼고 8개 다 뿌릴 거야. 또 그 다음에는 7개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줄여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 때는 2개밖에 없으니까 처음 배부하는 거는 서로 다 배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잡으셔야 될 게 만약에 X를 먼저 한다. 그러면 얘 너 20 썼어. 너 30만 원 썼어. 너 50만 원 썼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100만 원을 여기 Y까지 전부 다 배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Y는 100이 아니고 X가 너 절반 썼으니까 너가 책임자고 50 보냈죠. 그래서 150을 가지고 3대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90, 60 맞나요? 90만 원, 60만 원 되겠죠. 어떻게 이 숫자 나온지 이해가 안 나요? 그럼 이걸 지금 내가 똑같은 숫자 써서 그러는데 순서 바꾸면 값이 틀려야 되겠죠. 만약에 Y를 먼저 하면. 그래서 지문에서 나오는 게 배부 순서가 중요한데 이 배부 순서를 틀리게 하게 되면 직접 배우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오면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배부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배우법은 상호배우법이 제일 쉬워요. 사실 2개밖에 없어서 얘 둘이를 먼저 푼다라고 하는데 XY 풀었을 때 X가 자기한테 쓴 게 100만 원에다가 지금 Y 거 50% 썼죠. 지금 적혀 있는 게 그 내용이잖아. 나한테 100만 원 나왔는데 그런데 나는 Y 거에 50% 썼어요. 이야기죠. 또 Y도 나한테 나 100만 원 썼는데 나 X 거도 50 썼어요. 그럼 얘도 100만 원에 0.5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X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의 절반 더하기 0.5x 그러면 얘는 0.75x는 150만 원. x는 200이다. 그러면 x 200이면 y도 200이겠죠? 지금 제가 똑같은 숫자를 잡았으니까. 맞잖아. 방금 그놈이 보내면 산수 틀린 줄 알고 다시 보잖아요. 여기 200 넣으면 100이니까 100 더하면 200이겠지, y도. 그죠? 그러면 이 200 가지고 둘 다 200이니까. 그러면 x는 200에 얘 그대로 20%, 30%. 40만 원, 200에 30%면 60 맞죠? 60만 원이다. y도 60만 원, 40만 원이다. 그렇게 넣으면 어차피 얘네들 합은 똑같이 400이 되는 거예요. 이 상호배우법이에요. 자, 지금 구하는 거 계산하면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이 앞에 회차에 계산하는 것도 얘 나왔었어요. 근데 공식만 하면 계산기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잖아, 쉽게. 그래서 이 상호배우법은 영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거고, 고려하게 되면 자기 부분이 2번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2번 들어가는 이 공식의 방식이 뒤에 얘 배제시켜버리면 딱 맞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상호배우법이라서 XY를 구하고 나서 전체에서 자기가 20% 들어간 걸 곱해주면 자기한테 배부받는 걸 받게 되는 방식이 상호배우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게 지금 얘가 제조간접비인데 이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하고 제가 따로 나누는 이야기를 안 했죠. 지금 이거 하면서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여기에는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거는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값을 가지고 실제 발생에,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으로 해서 얘를 두 번 계산해서 얘 값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얘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둘이 합치는 방식이 우리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이중 배분율법. 그럼 변동 제조 간접비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많이 만들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최대값 나올 거니까 그 값으로 계산 넣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 둘이를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말로 나올 때 얘가 부정확하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얘보다는 내가 뭔가를 한 개 더 하는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얘가 부정확하다고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지금 저와 같이 한 개라도 더하기 빼기 하는데 부정확하다면 그 행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회계 1급 때는 나온 표현인데 부정확하다 그러면 원가에서 왜 그거 안 하지? 그래서 그건 다 틀린 말인 거고, 근데 얘도 정확하지만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게 제가 한 거고, 우리 108페이지 아래쪽 잠깐만 보시면 108페이지에 원가 배부 기준이라고 적혀 있죠. 원가 배부하는 지금 이렇게 분배하기 전에 원래 이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첫 원칙은 인과관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인을 발생시킨 곳을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쪽으로 분배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적당하지 않으면 수혜 기준,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거, 이 제조 간접비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으면 부담 능력, 효익이 제일 커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부담 능력 기준하고, 그것도 제일 적절하지 않으면 그때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썼을 때는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 가장 정확해 보이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제조 간접비를 n분의 1로 분배하는 게 제일 비효율적이겠죠. 예를 들면 부서가 4개 있으니까 4개로 나눴어. 식당, 구내식당을. 공장에 부서가 4개 있다고. 그래서 1,000만 원 나온 걸 250 나눴는데 한 부서는 직원이 1명 있고 한 부서는 직원이 100명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식당이니까 그 직원 수를 가지고 나눈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인과관계가 맞겠죠. 그런 게 인과관계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성과 공평성의 기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나는 얘가 맞는 것 같지만 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같이 나오면 잘 맞추는데 지 혼자 나오면 걔가 맞는 것 같아 보여, 느낌이. 그래서 그게 현혹되면 안 돼요. 이것마저 안 맞을 때 그 아래 있는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효율적으로 이렇게 못 찾아갈 때 그때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먼저 배부시키는 게 1번 무조건. 이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